안녕하십니까?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이상과 실용주의,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중국어는 3번입니다. Please make sure your cell phone is either off or on silent mode. Korean and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provided in this session. If you want to interpret, please wear the translator that is placed in your seat. Korean is channel 1. English is channel 2. Chinese is channel 3.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문정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상과 실용주의,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북한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정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로버트 갈루치 대사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루치 대사님은 1994년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 미국의 협상 대표를 하셨고 그 당시 미 국무부의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무부를 떠나서는 조지타운 대학의 웰셔 외교학원의 원장을 하셨고 그 후에는 맥카스 재단의 또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아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갈루치 대사님처럼 상세하게 아시는 분도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그리고 또 닝푸쿠이 대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닝푸쿠이 대사님도 북한 핵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현장에서 몸소 다루셨던 그런 분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그 육자회담 대표로도 참석을 하셨고 특히 주한 20년 전에 우리 주한 중국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거의 10번 이상 오셨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친숙하고 또 한국말을 한국분처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닝 대사님 저보고 제주도 올 때마다 이게 너무 좋다. 이유가 특히 어저께 밤에는 북경선은 공기가 나빴는지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데 어저께 와서는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아주 깊은 잠을 잤다. 제주도는 산소가 많아서 그러는 것 같다. 옥시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제주도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그래서 닝푸쿠이 대사님 새로운 별명은 제주도의 산소를 좋아하시는 중국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홍익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정확하게 한 열흘 전까지 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시고요. 특히 남북한 관계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상당히 전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가장 균형 잡히고 신사적이고 또 목소리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항상 대안을 갖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히 외교적인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십시오. 우리 영어로 쓸 때 the last but not the leas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노부야마 아키야마 교수입니다. 아키야마 교수는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우리 한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 김소월 선생님께서 나온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히토스바시 대학을 동경상대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일본의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학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일본에서 핵 문제, 핵 확산 방지 문제, 핵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키야마 교수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유엔의 여러 기구들에 또 자문을 해주시고 있고, 특히 제주 포럼을 한번 와보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저 아키야마 교수에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쉽지도 않고요. 또 많이 다루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씩 주면 40분이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빨리 플로어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데 여기 세팅 자체가 상당히 플로어가 멉니다. 그래서 손 들고 했을 때 제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저 질문지에다가 질문을 써서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한국어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바로 통역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가급적이면 질문지에 써서 진행자 손 좀 들어주세요. 우리 두 분의 진행자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그 질문지를 거둘 겁니다. 자, 이상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은 뭐 하여간 북한 핵 문제 잘 안 되는 게 미국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오신 갈루치 대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라. Why don't you go to the podium? It is better. Why don't you go to the podium? You can. 어때? 저쪽 거 사용하면 되죠? 저기 연설하는 거. 네, 저쪽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Chung-In, you'll make sure I don't run over my time, please. So the question I think really is today that we are supposed to address is, can North Korea be persuad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 think the answer very clearly is maybe, but certainly not now or anytime soon. A better question, I think, without offense to the drafter of the question, is how can we live with the North Korea as it is in 2024, with its current nuclear weapons posture? How can we live with that until that posture can be changed? How can we avoid the failure of deterrence? That means avoid the use of nuclear weapons on this peninsula. So I think a better question would be one that focuses on the conditions as we see them now. First, be clear about the North's declaratory posture. It has laid 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ould use nuclear weapons first. And they have laid down, Kim Jong-un has laid down a wide array of situations that would cause their or his red line, as we call it, to be crossed. And it would trigg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North. First use, in other words, in a wide variety of circumstances, including, not unexpectedly, an attempt at decapitation of the regime, or any strike that would go to their ability to control their nuclear weapons. We call that in the States C-cubed, o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So that's the first thing that we have to take on. The second is to be clear about the North's capability after the last 2 years of ballistic missile testing.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n hands probably number under 100, but approaching 100 nuclear weapons. The yield of these weapons, which actually matters, the kiloton range of the weapons, are in the low hundreds, so 10, 20 times or more the Hiroshima and Nagasaki weapons, right up
to full thermonuclear weapons, extraordinarily powerful yields, and to be delivered by ICBMs that may be MIRVed, as we call it,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s, so a number of warheads in the warhead, and decoys. An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n particular, with about 32 tests, the North has improved the accuracy with which it can deliver nuclear weapons and the sophistication of the attack. I point all this out so that we dispense with one issue right away, and that's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has a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t will shoot down all North Korean missiles so they don't count. That is flat out wrong. There is a multi-layer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Pacific that the United States has deployed, Patriot system, the Aegis destroyer system, the deployment of THAAD, Theater High Altitude, and also a ground-based interceptor set of missiles, actually 5 different systems to intercept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and even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s. It works sometimes if we know when an attack is coming, if the attack is small, if the attack is not sophisticated. In that circumstance, about half, leakage about half. So a sophisticated attack would overcome defense. So we do not have a defense. Why am I emphasizing this now for this question? Because I don't want us to focus and rely on an appreciation for the situation which just does not exist. We cannot defend against a sophisticated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attack with nuclear weapons. We can't defend you and we can't defend us. That doesn't mean we have no means of achieving security. We produce something called a nuclear posture review. Every U.S. administration has to produce one, and it is very clear about our use of nuclear weapons in a circumstance in which we'd use them and our ability to provide defense. And we have a very useful sentence for all of us to remember. That threat which the United States cannot defend against, it plans to deter. That really means if we can't defend by conventional means, and we will then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So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the first possible failure of deterrence by a miscalculation in North Korea that it can launch a first strike to deter a U.S. retaliation by holding U.S. cities hostage. We can't have ambiguity over this. So the NPR this year, actually 2023, President Biden's NPR had a very, very unusual sentence. I'm going to read that sentence to you.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The next sentence, 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de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 These are very hard words, which, when put together with our exercises with the ROK, really mean that we will not and should not be confronting a miscalculation that causes the failure of deterrence. Second, we then should work to ensure that accidental launch of nuclear weapons, unauthorized launch of nuclear weapons, particularly because of a posture of launch on warning or launch under attack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decision process, we want to make sure that that doesn't lead to nuclear war by accident. We should look during this period to engage the North in stability talks, arms control talks, without, at the same time, legitimizing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do have. Any effort at disarmament or denuclearization should only follow an effort at engagement and improving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DPRK, the ROK, and the USA. The assumption here
is that there is nothing structural about the U.S. North Korean adversarial relations. There's nothing immutable. History, of course, is an obstacle, but I believe it can be overcome over time. We should poi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And by the way,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Vietnam War. North-South relations, in my view, are another matter. Our instinct 30 years ago, and it's 30 years this year when we negotiated the agreed framework, our instinct 30 years ago was not to le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n rapprochement outpace North-South relations. That was a positive and a correct instinct. We used to call it the fear of the North Korean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 briefly, the U.S. RO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cogniz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But if we wish to change its posture, its capability, and eventually its status from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to non-nuclear weapon state, we need to change the character of relations not only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the DPRK and the ROK, but we must reduce the North's motivation for nuclear weapons, which really turns on the fear the North has of decapitation and of being the victim of a surprise attack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 must change that perception, and unless we do, I think it is basically inconceivable that the North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finally, I'd say, we need to value normalization as much as we say the North should value normalization. Thank you. 자, 링 대사님 부탁하겠습니다.好，非常高兴啊，有机会，再次来到济州岛啊，参加这个济州论坛。那么刚才我也听了加鲁卡罗奇教授的在半岛问题的一些个角度。那么我要谈的呢，可能会和加鲁奇教授啊谈的这个角度呢是不同的。那么大家都知道是吧？当前的半岛局势呢是高度紧张的，而且呢持续了很长一段时间。那么在美国、韩国不断是吧搞针对朝鲜的那么大规模军演的情况下，那么朝鲜呢也在不断的强化自身的国防力量啊。那么这是导致这个扩军备战轮番升级是吧？半岛紧张局势水涨船高的一个重要原因啊。那么2019年朝美对话中断之后，朝美关系和韩朝关系再次跌入了低谷啊。美国虽然表示愿意无条件与朝鲜对话，但是呢，我们迄今都没有看到是吧？美国拿出具体的这个解决半岛问题、解决朝鲜这种合理关切的方案，同时呢，相反呢，却强力的推进呢韩美的军事同盟，扩大扩大对朝鲜的这个延伸遏制力，而且呢是坚持并扩大呢对朝鲜的经济制裁。那么从韩国方面来看，那么现政府呢执政之后，对朝鲜呢也采取了同前政府完全不同的这个一种强硬立场。那么韩朝关系也是急速的恶化双方呢互相把对方呢都定性为敌国在军事上呢也高度戒备，升高了半岛发生局部冲突的这个
概率。除了朝美、韩朝，那么这两组关系恶化之外，那么我们还需要关注的一个动向，那就是美、韩、日，那么三方针对朝鲜的军事合作也在不断的升级。那么这些个变化举措我想呢也严重的引发了朝鲜对自身安全的一种焦虑，是吧？那么大家都知道，是吧？那么朝鲜在发展这个核武器的基础上，也是加快的研发各类新型的导弹军事卫星等等吧，这些战略武器，那么作为回应，以强化呢对美国呀、对韩国、对美日韩的这样的一个反威慑那么如果说2019年之前，朝鲜半岛处于一种既有对抗又有对话的阶段，那么目前半岛进入了以对抗为主要特征的新阶段如果说有关各方拿不出解决问题的新思路，是吧？那么可能都坚持目前的这种强硬的这种做法，可能出现的场景是什么呢？就是说半岛这种半岛局势持续紧张，甚至呢，可能还会这种紧张还要升高，还是有空间。那么这种轮番升级对于这种螺旋式的这种升级对抗，那么它势必要加大半岛的安全的风险任何擦枪走火或者说战略误判，都可能造成半岛生战生乱的这种风险我想刚才刚才美国这个加罗齐先生以及今天早晨的开幕式的时候我想几位主旨发言的人都谈到了如果是战略上发生误判，它会引发的一种严重的这种后果那么打一个比喻，那么当前的半岛局势如同一个温度不断上升、压力不断增大的压力锅。但是我们都知道，日常生活中的压力锅是有安全阀的，在压力增大的时候，它会通过安全阀来减少过大的压力，以防止出现安全事故我们可以想象一下我们现在半岛半岛局势半岛紧张局势有没有缓解这种紧张局势的这种安全阀？这个安全阀在哪里如果说各方是吧，如果各方都认为自己受到威胁，是吧？只能是继续施压，而不愿意妥协，不愿意去设置那么缓解、消除紧张的安全阀，那么后果是不堪设想的有哪个国家哪一方可以承受那么局势失控的后果呢？所以呢，我想我们应该积极的寻求避免局势升温的这种安全阀。所以我们的选择是什么是重启对话，还是加强对抗？是一味的施压，还是这个包容交流？我想有关方或者是我们的选择，它关系到半岛的未来，也关系到整个东北亚和亚太地区的未来的命运所以我认为当前的半岛局势已经到了是吧，需要有关各方冷静思考、积极行动，拿出建设性解决方案的时候了如果我们放任半岛的局势恶化下去，最终有可能走向失控，那么后果是什么？只能损及东北亚各国的根本利益，只能会损害过去几十年各方在政治解决半岛问题上付出的努力和取得的成果，只会给本已不太平的亚太地区增添新的动荡和不安。所以我们如果是这样的一个前景，我们还是感到非常的忧虑的所以呢，我们认为呢这个半岛的局势呢高度的紧张，生战生乱，不符合任何一方的利益这个是时候该踩刹车了所以呢，半岛问题的本质还是个安全问题
我们看问题不能只看表象啊，一些问题的产生它也不是孤立的，是吧？所以这个不是孤立的，是吧？所以呢，就是说这个我本人呢是经历过半岛问题的各个阶段，是吧？所以半岛问题的这个历程证明，是吧？这个强对强解决不了问题啊，形势紧张对各方都是不利的啊。所以我说缓解并消除半岛紧张的安全法在哪里呢？我认为处理半岛问题的根本之道还是进行接触沟通重启对话谈判，解决各方的合理关切而不是简单的制裁施压不是简单的这个制裁施压所以这个我也注意到前一段时间吧，特别是美国也多次的表示，是吧，愿意这个同朝鲜这个进行无条件对话那么就是实际上来讲，我们想就是说呢其实我们也一直在关注美方是不是有后续的行动，是吧？所以我就说，如果说美方能有实际的后续的行动我想它会有助于打破目前的这个僵局打破目前的僵局，是吧？所以呢，如果有关的各方他希望真心的打破僵局，就应该避免，是吧？说动辄采取各种施压手段，而是应该积极营造那么对话的气氛，并拿出切实的可行的气氛使有关方之间那么能够建立起来互信与朝方一道呢，把对话呢搞起来，那么搞下去。所以呢，半岛问题呢，并非因为中国而起，是吧？解决问题的钥匙呢，也不在中方，是吧？在半岛问题上，中方的立场呢，也是一贯的明确的没有变化过我想呢，这个韩国也好，是吧？其他外界也好都是在关心中国在半岛问题上的作用我想中方的立场没有变化，是吧？迄今呢，中方也在为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也一直在发挥建设性作用我相信呢，今后呢，中方也会继续做出这方面的努力所以呢，我想所以呢，我们中国方呢也一直是致力于这个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那么下面我再提3点这个建议或者叫看法，是吧？第一呢，就是说是要践行是吧？全球安全倡议2022年的4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呢提出了全球安全倡议也就是说倡导什么呢？倡导要坚持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这个安全观那么在解决半岛问题上，我想各方呢应该同样的坚持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安全观树立共同安全观念，是吧？通过合作与对话解决问题，推动半岛以及周边地区实现持久的安全。第二是呢，要坚持政治解决方向。那么事实呢，已经反复的证明，对话谈判是解决半岛问题的唯一可行途径。所以中方呢，还是呼吁那么各方呢来坚持政治解决的大方向多做善意的互动，为推动局势缓和、早日重启对话呢创造条件。第三呢，是要这个树立一些长远的眼光，是吧？还要有一种信心那么半岛问题由来已久错综复杂，那么解决起来呢也不可能一蹴而就。说呢，对各方对此呢应该有一个理性的预期，不应一开始呢就把设置了过高的门槛，也不应单方面提出不切实际的要求。在半岛问题上，各方应树立长远眼光，保持耐心和信心，是吧？采取由易到难、循序渐进的方式，逐步的积累互信，最终呢实现半岛持久和平。所以中方呢也愿意同国际社会一道呢，按照双轨并进思路和分阶段同步走的原则，继续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发挥建设性作用。好，谢谢各位。 행 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무관하게 저 홍익표 개인의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큰 그 질문이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그리고 저의 결론은 조건과 상황은 어려워진 게 맞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는 지난 2019년 3월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도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나 대화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정치 경제적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평양과 대화의 채널이 끊어질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무력 수단, 즉 핵무기의 수준이나 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즉 대화 국면이 제기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기 체계 수준의 발전 속도가 낮아졌다면 대화가 중단됐을 때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화 단절이 계속된다면 평양의 핵무기 보유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은 정말 빠르게 발전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은 결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가 빠르게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의 기운이 훨씬 더 확산되고 그리고 자유무역이 확장된 그 시점은 지난 중국이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시작됐고 미중 간의 협력 시대가 들어선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0년 전후에서 미중 관계가 다시 대결과 좀 더 갈등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 역시 불안해지고 동북아 지역 역시 불안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조는 남북 간의 평화적 협력이나 대화보다는 긴장을 높이고 서로가 군비를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심화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체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래도 과거에는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 합의해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과연 전략이 있느냐 진짜 묻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문정인 교수께서 계속 미국 책임이 있다 얘기하는데 실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그 대북 정책의 상황을 보면 지난 오바마 정부의 소위 얘기했던 대북 전략적 인내,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대북 무시 정책이었죠. 중동이 복잡하고 유럽이 복잡할 때 그냥 북한은 신경 안 쓰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시하는 정책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오바마 정책의 그 대북 무시 정책을 이어가는 시즌 2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 적당하게 말썽쟁이 북한이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대북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전략에 나쁘지 않다. 그 어느 쪽이든 결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비핵화도 원하는데 약간의 북한이라는 이 말썽쟁이 하나가 긴장을 처리하는 게 미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을 유지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걸 택할지 미국이 항상 스스로가 그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남북한 정권이 모두 한반도 긴장 관계가 자신들의 정권에 강화하는데 통치를 유지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 정권도 자신들의 반대 세력이라든지 내부의 통합과 단계를 유지하는데 한반도의 긴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남북 관계가 격화되고 나빠지는 것이,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도리어 야당과의 또는 다른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결심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정치 세력 내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야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 내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치 시스템 내에서 남북 대화를 하자, 뭔가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 있어서 서로 간에 대한 적대의식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또는 정치 세력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해졌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비용과 시간이 더 들린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남북한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북한도 이 무력 도발이라든지 또는 핵실험 또는 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되겠지만, 이 남북한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훈련의 고도화라든지 지난 2016년 당시에 있었던 소위 얘기해서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조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추가적 상황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까 닝프쿠이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연계되어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부담해야 될 정치 경제적 부담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 책임의 일부를 유관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요하면 EU까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관련국들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을 미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전략적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축이나 실질적인 평화유지 방안,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갈루치 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개선이라는 문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북미 간 국교 정상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방안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전략에 대한 한미 간에는 물론이고 유관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존 육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도 제대로 된 그 소통 채널이 부재한 것 아니냐,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 NSC의 미라레 후퍼 선임보좌관이 금년 3월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인터림 스텝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안보실장은 이 중간 단계 설정을 또 부인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봉합은 했지만 그 얘기인즉슨 한미 간에도 제대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컨센서스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하고는 전혀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 컨센서스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 협력을 재개를 해서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 특히 경제 교류 또는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지금 북한의 태도를 봐서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한다고 해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활용했었고 오바마 정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활용했듯이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 필요하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래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관여했고 북한과의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위 북한 지도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정부 역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점점 그러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1년의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상당 기간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이러한 평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 감축 그리고 최종적 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쉽지 않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개별 정권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국 내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기본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장기적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워싱턴 서울 간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제의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면 결코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0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어떻게 널뛰기 했는지를 잘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최소한 서울 워싱턴 간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쉽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 Akiyama, it's now your turn.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Moon, for a kind invitation. And yes, I have been asking him to bring over to Jeju. And so this time, I'm so glad that I'm here. In fact, because of COVID-19, there is no direct flight between Japan and Jeju at this moment. Although geographically it is very close, but in terms of the time of travel, it's like traveling to Hawaii. So from Tokyo to Hawaii takes 7 hours, and it took 7 hours for me to travel from Tokyo to Jeju this time via Seoul. So, but anyway, I just arrived in Hawaii off the Korea, so I'm very glad to be here. So about the question whether the denuclearization is still possible. When I was given this title, I've been wondering what is the ultimate goal for us to achieve in terms of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simply a denuclearization or a rapprochement? I think our goal should be both. And al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se two goals, denuclearization and rapprochement, are in tandem. And it's impossible for us to achieve only one of these. So that's one thing. The other is, denuclearization is a goal that we achieve or the process that we work on? I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think about the ideal goal that we would achieve.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about how we are more kind of realistic and pragmatic in realizing that goal. So I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denuclearization not only as a goal, but also the process that we are trying to craft in order to establish sort of a more peaceful and a stable relationship on the Korean Peninsula. So having said so, my observation and my analysis of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 relatively pessimistic, simply because of my assessment of their pace of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So we have witnessed dozens or hundreds of nuclear tests in the last few years. And obviously, despite of some failures, but I think there's sort of a percentage of the success in the missile tests is increasing. And even though they haven't conducted the nuclear tests, but they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light water reactors, and which would probably add more capability for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So naturally, we have to assume that they are going to expand the size of their nuclear arsenal. And also, they kind of widen the variety of the nuclear assets. And one of the concerning development is that their declaration of development of so-called tactical maneuverable nuclear weapons. So when this maneuverable tactical nuclear weapons to be deployed, it could be a kind of a sign that they may be ready to use the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naturally that would be targeting the fellow Koreans in South Korea. And also, the North Korea declared the South Korea as an enemy, and so increased that sort of attitude of hostility. Although maybe I leave the assessment of the genuine interpretation of what they said to maybe Professor Moon. But if we don't know much about their intentions without communications, then we naturally have to assume that the capability suggests their kind of increased hostility, and also the threat is rising. So I think Security Studies 101 says, maybe at the first session of the Security Policy 101 teaches that threat constitutes the capabilities, intention, and how we perceive. So that means our perception is very much limited wi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so we have to assume their threat. We have to kind of calculate the threat based upon their capabilities. So naturally, in Japan,
perception of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is significantly rising. And so then, what does this expansion of nuclear capability mean? It means to the Korean Peninsula that also the risk is increasing, and that probably the impli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or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I think Japan is gradually seeing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more threatening to us, not only in terms of risk of attack, but also the risk of so-called the nuclear shadow. That means even though we don't see the risk of nuclear use is very much limited, but North Korea may use their nuclear capability as a kind of a sort of force, as a kind of a shadow casting on us and forcing us to limit our choices of policies. So this nuclear shadow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are currently very much worrying about. And this kind of perception is rather prompted by the Russian invasion in Ukraine. In Russian invasion, during the Russian operation, even though they didn't explicitly menti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ut many of us thought that Russia might really use the nuclear weapons. And then in Asia, particularly in Japan, thought that maybe United States kind of has put the self-constraint on support on Ukraine, and NATO countries were worrying about nuclear war vis-a-vis Russia. That is why their supports are rather limited. I don't know if that is true or not, but that was the Japanese perception. And that is why in Japan there is a kind of a debate about the nuclear sharing. Nuclear sharing means that we are going to introduce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Japan and keep it under U.S. control. But in case of a contingency, then the Japanese Japanese pilots operate the aircraft and drop a nuclear bomb. That is a NATO-style nuclear sharing. And some politicians suggested that maybe Japan should consider this nuclear sharing like NATO countries are doing with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at this moment that this idea is not so popular in Japan, but if the threats posed by nuclear armed states in this region are increasing, then I think Japanese people also started to wonder whether U.S. commitment of extended tolerance is credible or not. And in this regard, I'm rather optimistic about Japan's move, but at the same time, also I would like to touch upon a little bit of concern about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o. And from as far as I hear from my expert friends in this country, it is not likely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introduce nuclear options. But I think the question is how the outside of the region view the Japanese debate, South Korean debate. So that means the expansion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and the deeper and longer nuclear shadow may pose kind of a question about non-proliferation commitment in the region. So that would have a global impact. So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may have the impact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or U.S.-North relationship, but on the region and far beyond the global implications. So it is important for us not to abandon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from that perspective too. The question is how realistic is the goal? Is it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really possible? And I think other fellow panelists suggest it would be very difficult and it won't be achieved in the near-time future. So, in this respect, what should we do? I think one is the risk management. I think the panelists have already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risk and avoiding unnecessary, inadvertent escalations, and make sure that nuclear weapons won't be used. Secondly, it is also important for us to think how we are going to create the incentive scheme. Incentive means both positive incentives and negative incentives, or possibly punitive incentives. So if North Korea would deliver its commitment, then we definitely have to reciprocate. And in the past agreements, sometimes like in six-party talk, the agreed framework, I think some parties failed to deliver the commitment, and of course, North Korea didn't really deliver its commitment neither. But I think we have to provide them kind of confidence that their efforts will be reciprocated. But at the same time, that suggests that we would like to have a kind of a clear confidence that North Korea also surely, deliver its commitment in terms of reducing the nuclear capabilities too. And so, although I'm not smart enough to provide sort of what kind of concrete incentive schemes should be like, and I leave it to the policymakers rather than a kind of as a kind of analyst doing so. But I think probably we have to have a very candid dialogue. And in that respect, I think I would like to encourage United States to really work on to strategize the dialogue, not really kind of simply the political leaders want to get the kind of some charming, kind of attention by the media or public, but it should be kind of profound and a long-term strategy based upon the vision shared by other, the stakeholder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possibly Russia. So I think I would like to expect a lead by the United States. So, but then the question is, to what extent the domestic politics in that region, in that country, would affect the kind of long-term strategy in tackling nuclea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 have to say it's a little bit ambiguous and rather pessimistic, depending on how the election in November goes. But domestic political problem is not unique to the United States. Japan has its unique problems. So as many of you are aware, we have a very peculiar or specific issue within North Korea. It's an abduction issue. And the Japanese public pays very high attention to what happens to the fellow Japanese who are abducted by North Koreans. And that probably affect our government's calculation on the costs and benefits in negoti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Recently, it seem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re quietly communicating about the possible dialogue, but so far I haven't heard about any good news about it. Rather, I heard a news of kind of suggesting a failure of this negotiation. So, that is also kind of a domestic problem that maybe overshadow the prospect for the process. But I think maybe Japan should also need to demonstrate the flexibility. But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for us to address the concerns that the Japanese public, not only the Japanese, but I think to some extent the Korean public would have. That is the threat perception against the increase in the nuclear capability of North Korea. So can we leave it just as kind of something that we can address later after negotiating a denuclearization? No. For the people,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is there, just in front of us. So, I
I rather hate to say as a kind of a one who study about the disarmament, but at this moment, for the time being, probably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bout so-called dual track approach, meaning we would like to kind of strengthen the deterrence. It's not only it's not for just war fighting, but to kind of stop North Korean ambitions and stop our concerns about the nuclear shadow. But at the same time, we also have to strengthen the efforts to encourage North Korean dialogue with North Koreans by proposing really tangible kind of incentive package. And finally, I think everybody in this region, Japan, South Korea, China, North Korea, I think I really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is my proposal is stop the very bad habit of stopping the dialogue when dialogue is really needed. So whenever crisis happens between countries, they try to weaponize this dialogue to escalate the relationship and try to gain an upper hand in the negotiation. But I think we should stop it. And the stopping this bad habit should be the first step that the real negotiation is going to take pla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stakeholder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We'll be more than happy to pick up your questions, okay? Why don't you pass it over? If not, then I will change the format and I will just open to the floor. You can raise your questions later. You can raise your hand. Meanwhile, while you're preparing your questions and comments, let me ask some questions to the panelists. Okay, Ambassador Gallucci, you came up with a really amazing proposal. Normalization first, denuclearization later. And denuclearization should be incremental, step by step. And it could be long term. Would it work? Because up to now, we have been so much familiarized denuclearization first, dialogue, negotiation, and incentive later. Or, as Ambassador Ning pointed out, simultaneous exchange of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ation and peace regime. And also finally, would the US Congress support your idea? Would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s would support your idea? Chung-In, I suppose it's possible North Korea was just kidding. Oh, yeah, we'll give up our nuclear weapons. I don't think so. I think when he said we are a nuclear weapon state, we will always be a nuclear weapon state. We will never have a negotiation where the point of the negotiation is to denuclearize us. I kind of think he meant it, right? And then, so the next thing I go to, why would he say that? Oh, I think because he sees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I see. This is political science talk here, right? When I say there's nothing structural, I mean there's nothing systemic about the relationship. There's a history that's kind of rough between us. There are bad words, right? But my point by pointing to Germany, Japan, and Vietnam is, that happens. People go to war. They fight horrendous wars, and then later they become allies, right? So that can happen, but to try to remove to try to leave the threat in place but improve the relations, I don't get it. So what I do get is if we say, look, we want a normal relationship, that means we would not threaten each other either with systems that are threatening or with language that is threatening. We've got a ways to go to get there. We have systems that we're constantly pushing up against the peninsula because we need to deter you. From your perspective, you have developed nuclear weapons because you want to deter us. I get it. We get deterrence. We understand deterrence. We have talked deterrence with the Soviet Union for 50 years. So how do you get beyond that? Well, you start talking, not immediately about getting rid of the weapons which are used to manage the threat, but by getting rid of the threat. And then the next question to ask, I think, is it plausible to get rid of the threat? Yeah, so I look at the situation from what does the threat
emerge? Is it because we're contiguous countries and our borders are up against one another and we are definitely always going to? No, none of that's true. We have a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hich in a geostrategic sense is like North Korea. It's not the same in terms of its style of government, its treatment of human rights, and a lot of other stuff. But geostrategically, we have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 South Korea, I have always thought, found preferable to the alliance that the North Korean made with a more powerful state on its border. You know, so my sense here is that, again, look, there's a danger of any one of us believing we're Henry Kissinger. Henry Kissinger's dead. And when I say geostrategically, all of a sudden the question is, can we think this way successfully? Maybe not as well as Henry could, but I really do believe there is something about geography here that puts us some distance from a structural reason why we can't be, in fact, not only have good relations with, not create a threat to, but also have almost alliance relations. So that's what leads me to that. 우리 닝 대사님, 닝 대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6자 회담 의장국도 됐었고, 그리고 하여간 뭐 북한하고 우리가 얘기가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중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중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즐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 정부가 그 많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미국이 전혀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하여간 요즘 중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주 바이스탠더, 그러니까 옆에 서서 방관자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실 건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 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我想刚才文教授提的这个问题啊，可能也是很多韩国朋友可能都有同样的问题我想呢，这个应该是对中国在半岛问题上政策的，我觉得一种还是一种误解误解首先一点呢，就是说半岛的问题半岛是战争冲突还是和平稳定？那么它同中国的利益也是息息相关的息息相关的。那么中国作为半岛的那么邻国实际上来讲从这个30年前，那么中方实际上来讲就是始终是致力于推动那么半岛问题通过政治对话这个进程，那么加以解决我想不管是不管是4方会谈还是6方会谈那么中国在其中发挥了什么样的作用？我相信有关各方都是非常清楚的在这里呢，我也不需要老王卖瓜自卖自夸了，因为这个中方为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我们所发挥的建设性的作用，它是有目共睹的。所以呢，这个问题，另外呢，就是说，这个到目前，我想中方在半岛问题上，同有关各方都保持着某种这个沟通某种沟通不管是同哪一方进行沟通，那么中方所阐述的立场，或者说我们所释放的信息都是一致的所以呢，就是说对于这个有关刚才文教授讲是吧，中方也提出了很多的建议是吧？中方也一直为推动是吧这个缓和半岛紧张局势、推动半岛问题的政治进程，中方也提出了建议是吧？至于这个
是不是被这些建议被有关方所采纳，是吧？只要在采纳，那么这个不是中方所能够我们所能决定的不是中方一家所能决定的，是吧？那么我想不管怎么样，我想中方会一如既往，是吧？我们的立场没有变化，是吧？在维持半岛的和平稳定，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方面，中方仍会是吧？以自己的方式继续发挥建设性作用。好，谢谢。 우리 홍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결국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보면은 이 한반도 긴장을 정치적으로 소위 악용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는 게 이걸 국내 정치로 악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어떤 확신 또는 이념적 확신을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을 보는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약한 국가다. 프레자일한 국가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잘 구축하고 강압 외교를 하면은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아니면 북한이 소위 collapse,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보 실패라고 인텔리전스 페일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또 이념적 확실성을 갖고 하는 것, 또는 북한에 대한 북한의 능력과 또는 북한의 외교적 탄력성에 대한 정보 실패,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직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두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네, 뭐 제가 굳이 악용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전략적 결심이 명확치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 또 북한 문제의 한반도의 어떤 항구적 평화 체제가 이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부합하냐 안 부합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역시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데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하거나 또는 노력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면 결국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어떤 아까 이 문정인 교수님 얘기하신 정보 실패 또는 희망적 사고죠. 위스프레 싱킹을 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 어떤 활용 그리고 정보의 실패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 확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윤석열 정부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의 선배 또는 선생님들이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었죠. 그 시기에도 북한이 석 달 내에 붕괴할 거다, 3년 내에 붕괴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거의 확신에 찬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는 쪽으로 압박했던 것이죠. 결국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도리어 핵을 가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변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북한 당국자들의 판단이나 생각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었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과 미국이 소위 민주적 정권 선거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워싱턴 서울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서울의 컨센서스가 없이 북한을 설득할 수 없고요. 그 워싱턴 서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유관국들을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북한과 합의해서 소위 한반도 컨센서스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자신들의 생각을 열어놓고 생각이 다른 야당 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대북 정책,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역시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든 또 다음 정부가 혹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약속이 아닌 미국 의회가 확 뒷받침하는 미국 의회가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과 평양의 정권 그 평양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kiyama-san, we South Koreans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whole news report about forthcoming would-be Kishida Kim Jong-un summit. What's going on? What is the real motive? Is Kishida-san going to place priority on kidnapped, abducted Japanese or nuclear issues? Can you elaborate on recent development in Japan? Well, thank you. It's very difficult question, in fact, which I didn't really wanted to hear from Professor Moon. Of course, my information is maybe mostly from open source, so I cannot really tell the the story deep inside the government. But I think obviously, among the Japanese policymakers, there is shared view that we are running out of time in solving the problem of abductions. So the families are getting old, and of course, abductees are getting old. So I think there is a kind of urgent needs on the side of the policymakers that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ut of course, Mr. Kishida is from Hiroshima, and he has very strong interest in nuclear disarmament. So I think at the same time, he understands that it is important to address nuclear issues. In other words, without addressing nuclear issues, then Japan's interests won't be defended. So I don't really can say what really discussed within the government, but that's what I can say. And so can I comment on what Professor Gallucci said? So Professor Gallucci referred to Japan and Germany, but I think big distin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Germany are the Japan and Germany were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y didn't have nuclear weapons. So, but in a sense that there may be better reference is to the Vietnam. Vietnam fough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y claim themselves they are not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So North Korea so far hasn't def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 for me, how can we make sure that we are not going to wrong signal to the North Koreans that as long as they retain nuclear weapons, they are abl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 in a sense, the nuclear weapon can be sustained as a kind of political leverage to keep the power. And how are we going to dissuade North Koreans not to be tempted in this way? And also, finally, so I like the idea of Mr. Hon that we have to have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Washington Consensus far beyond. And I think also it is important for us to make sure with the North Koreans that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change of the regime won't increase expectations on the side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able to increase the maneuverabilities over the denuclearizations. Bob, what do you think about Washington consensus or Washington Seoul consensus? If ju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 on certain strategies, will it lead to the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Look, I should Use the microphone. I should back up a moment. You're very kindly describing what I was talking about as a pathway or a way to get to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Let's go back to my first part of my answer. This isn't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and I observed that it would be prudent for all of us to take North Korea seriously when it so dedicates itself to the permanence of nuclear weapons. These are serious words,
And they're said after a long period of negotiating not only the agreed framework, but we had years, some of you all have been involved in it, in the six-party talks. So there's nothing guaranteed about any of this. So let me be clear, I'm not predicting that. I'm just saying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about this that suggest to me if we're going to get close to being able to persuade the North Koreans to reduce their nuclear weapons, control their nuclear weapons,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we have to change something about the environment in which we are all living right now. And that's what I mean by normalization. If we don't do that, I don't see how they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a different conclusion about how they're threatened by our nuclear weapons, how they're threatened by our capacity for the projection of force with unique lethality and precision together with their other arch enemy,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to change that structure, or I don't see how we persuade them that they can provide for their security without nuclear weapons. So that's kind of all I mean. I don't mean that this is a surefire way of getting there, but it seems to me the only thing that could be called a path. 닝 대사님, 아까 말씀 중에서 중국 정부는 이제 한반도 상황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관 당사국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자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의 외교적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其实我想呢，今天呢，我听了这个，我请了其他3位这个专家学者的专家的这个发言。那么我感觉到的一个共识，其中里头有一个共识，那就是说，这个就是说，这个用种强硬的方式是吧？这个是解决不了问题的啊。半岛问题的解决最终还是要回到那么对话和政治解决这样的一个轨道上来。刚才我觉得不管是来自美国的朋友还是来自日本的朋友我想都是有这样的一个都是有这样的一个观点所以我就想那么实际上来讲我们如何把我们这样的一个共识能够扩大我们如何扩大？如何？那么我们找到一些个能够推进、能够落实我们的共识，能够把我们的一些共识转变为行动的一些个举措，这个可能是吧？我想下一步呢，各方要积极要考虑的这个问题。刚才文教授问我是吧？这个中方提了哪些个建议？中方下一步怎么做？我想在半岛问题的不同的阶段。中方都根据是吧形势的发展变化，以及有关各方的实际的需求和实现半岛问题是吧推动半岛问题解决的这样的一个大目标，从这样的一个出发，中方都及时了提出了是吧不同的这样的一个解决方案。我想这个工作中方过去在做，现在在做，今后我们还会继续做，以自己的方式。 우리 홍익표 의원님 영어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홍익표 의원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햇볕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크게 됐었나요? 만약 그런 것들이 향후에 향후에 대북 정책을 할 때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나요? 예, 햇볕 정책이 북한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만을 국한했던 정책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포괄적으로 북한과 어떤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만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분명히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하에서 국무장관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 장군이었죠. 군사 분야의 최고 지휘자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고 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두 차례나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6.15 정상회담이 가져던 국제사회 그 나비 효과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야당이지만 한국의 야당도 햇볕 정책에만 지금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햇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2000년 당시였다는 겁니다. 지금 20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시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핵을 보유한 국가, 그리고 햇볕 정책을 경험한 평양,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김정일 위원장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을 겪었고 냉전 시기를 겪었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의 3대 지도자 김정은은 전혀 다른 캐릭터라는 것 등등, 그리고 주변 그 미국이나 중국 이 미중 간의 관계가 그 당시보다 매우 갈등과 대립이 커졌다는 측면, 그 소위 아까 얘기한 신냉전 구조죠 등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햇볕 정책을 좀 더 뛰어넘는 한반도의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햇볕 정책을 신봉하고 해왔던 민주당과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저는 그 서울 프로세스, 소위 워싱턴과 서울이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인정하지만 햇볕 정책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et me ask this question to Nobu. Okay, what if all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give up nuclear weapons? Would U.S. follow the lead? If so, why? I'm not asking you. I'm asking Akiyama. Right. It's a kind of huge if, but so if all the states in East Asia give up means that China forgo nuclear weapons, not only North Korea. And so question is, how should we count Russia as a country in East Asia? But assuming that just exclude Russia, but all countries forgo nuclear weapons, and I think in that case, obviously, the role of the U.S. nuke here is nothing. I don't think it's really kind of necessary elements in shaping our relationship. But still, the United States could remain as a very important player in this region, and I think. Not as a kind of nuclear power, but kind of just simply a kind of great power. President Obama won the Nobel Peace Prize for the slogan of the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I think that he owes. Therefore, he worked very hard. And now, Bob, I have one question. I think it is addressed to you. President Obama deployed THAAD in South Korea, yet Trump had summit talk with Kim Jong-un. Who is better? That's a question from the floor, okay? So, I have not only respect but affection for Barack Obama. That doesn't mean that even a president that you have respect and affection for can't disappoint you. So if he were sitting here, I would tell him that his judgment, and I think he made this judgment, and the people around him, whom I knew pretty well, made this judgment. They found, to use a phrase I used before, that the game wasn't worth the candle with North Korea, that we'd been around that block. The objective was denuclearization, and by the time he got in there, he, being Obama, the six-party talks had run their course, and the direction the North was taking was expansion of both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capability, ballistic missiles. And he was very busy on a couple of other things, and not the least of which was to do something about Iran, so we didn't end up going to yet another war in the Middle East. So I wish he had decided otherwise? Yes. Is it to me a cut against his administration? Yes. Do I understand it in terms of the pressures of administration not being able to walk and chew gum at the same time? Yes.
So he doesn't become less of a president to me for this, but I was disappointed in his judgment on whether to engage over North Korea. The Trump thing presents a problem for me because there is very little about Trump foreign policy as I understood it for 4 years that had, in other words, that has a stamp on it that wasn't a continuation of previous policies that I thought were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in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broad effort at peace. So that when he went to summits with Kim Jong-un, when Barack Obama had decided not to play in that game, I had to admit that it was possible that this would work. I was troubled because, as I like to put it, there's a phrase, let's do lunch, and in the U.S. And there was my president, Donald Trump, God help me, saying, let's do lunch, literally just about, and we'll addres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blem. I mean, that is, for me, I mean, I spent 16 months on the Little Agreed framework, and so that I recognize I wasn't the president and Trump was, but still that struck me as absurd, bound to fail. None of the preparation, some of the preparation was done. Steve Biegun was, I think, a wonderful worker in doing preparation, but at the end of the day, that Hanoi summit and its failure reflected the utter lack of preparation and the utter lack of commitment of time. It did have the star quality of a summit, but it didn't have anything that would really make it work. And in fact, if the stories are to be believed, and I guess I believe them, Kim Jong-un left that summit not only disappointed, but embarrassed, and felt aggrieved because he put what he thought was a serious proposal on the table, and the Americans walked out. And the Americans were divided 6 ways to Sunday, as we like to say, over what we should do with the North Koreans. So none of the work was put in. The only thing that we got out of it is to watch our president get together with Kim Jong-un. That actually, I have to tell you, does, as we say, does not make my socks go up and down. I don't really give a damn who he gets together with. So I was grossly disappointed in the Trump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day, but not even a little bit surprised. So what I'm saying to you is, if you have a president that decides the game is worth the candle, and I need to get this one like Obama did on the Iran deal, and he is invested in it, that's an enormous plus. I mean, remember, I did a deal and was talking to President Clinton throughout it, including immediately after it, and I knew where he was. He didn't exactly want to get on the boat and ride off with me, but he was aboard. Anyway, the time is over, but there is a very urgent question to Ambassador ning. ning 대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Very difficult question. 근데 1분 이내에 답하십시오. 마이크 쓰셔서. 我想，不管这个朋友啊，提出这样的问题是吧？但是我想呢，就用1分钟讲，或者1句话讲，就是说，其实刚才我已经，是吧，用了10分钟来阐述中方在半岛问题上的这个有关的政策，如果用简单的1句话讲，就是说，中国的对半岛政策和美国的对半岛政策，是吧，是有很大区别的。美国的一个总统，是吧，上来可能是一套政策，一个政府更迭以后，它的对朝政策可能会有改变。但是我想讲的是这样，中国的对朝鲜半岛政策，迄今是一贯的，是没有变化的。谢谢。 그 이외에도요 질문이 우리 사실상 링 대사님 앞에 대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6.25 개입 등은 어떤 조치로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이따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我想 시간이 就是说，就是说我不用回答，因为有好多问题啊，咱们这个场合也没有时间去说。但是呢，我就觉得是什么呢？就是说当务之急，我们当务之急，我们要关心什么问题，是吧？我们要解决什么问题？我觉得如果说我们的关心的重点，是吧，在哪里？是吧？我们关心的重点是防止半岛发生冲突、发生战争，尽快让半岛的紧张局势缓和下来，并快速的进入政治解决进程轨道。这个应该是我们关心的重点和应该做的事情。好，谢谢。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아마 그 갈루치 대사님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최근에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가 우리 어떤 정책을 피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면 또 다른 세션이 한 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결국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간을 걸리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현명하게 접근을 하면은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그 갈루치 대사께서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하셨는데 비핵화만 얘기를 하지 말고 북한하고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을 먼저 얘기해 보자. 그러면 그래서 적대시 정책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변화를 보일 것 아니느냐. 저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 갈루치 박사님의 의견이 조금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But you are too old to become the step for the next president, right? I'm very sorry for that. 아직 그런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닝 대사님께서 political approach, 정치적 approach, 군사적 approach, military approach가 아니고 political approach를 하자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이게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을 정치화하지 말고 그 자체를 보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키야마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대안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북한 비핵화, 그거 가능할까? 불가능해. 전부 다 패시미스틱한 입장을 갖는데 이거에 좀 반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오늘 얻은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포럼에서 we have prepared a special session after dinner at 8:30. It is about Bob Gallucci will be talking about what's going on in Ukraine, what's going on in Gaza, what is American policy, why America has been failing to prevent those events. Therefore, you are all welcome to 8:30 special session.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